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주말에 날이 너무 좋아서 이제 가족들과 좀 보내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 보죠. 주식쟁이들이 이제 주식 주말에 좀 보고 방향성 다음 주 보고 또 어떤 종목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천할지 이런 것들이 막 섞이는 나름대로 저희는 오히려 주말에 바쁜 대신 좀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고 얻은 결론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시장에 확 들어왔다는 느낌. 지난 주말에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살리기 전략에 나섰다.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 시장에 이번 주에 작용을 할 것이니 여기에 대한 생각이 확 꽂혔습니다. 물론 반도체, 2차 전지 다 좋은데 중국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운 시장 모멘텀,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관심 종목을 가지고 여기에 또 대응을 해야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 이러한 새로운 퀘스천을 던져줄 한 주이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요약을 해보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32, 나스닥은 0.68, S&P 500은 0.37 하락하며 끝났죠. 하락한 이유는 대부분 다 이익 실현, 이런 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을 쉼 없이 달려온 미국 주식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 좀 쉬어가야 되죠. 너무 강하게 달려왔는데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투자 모멘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갈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찾는 그런 시간들. 서머널리는 이미 시작이 됐고 서머널리는 이미 5부 등선을 넘어서 7부 등선을 향해 가는데 나머지 30%의 그 먹을 거리를 어떤 영역과 어떤 섹터와 어떤 모멘텀이 차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이번 주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은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네,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 첫 번째는 수급 추이 한번 봅시다. 코스피 1개월은 4조 4,862. 지난주하고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2,76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개월 동안 5,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지난주에는 281억. 코스닥은 개인들이 무지하게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이네요. 글로벌 수급을 보면 한국에서는 2.1억 불이 빠졌고, 인도는 1.9억 달러가 들어왔고, 대만이 16.5억 달러. 대만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돈이 빠지고 대만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TSMC에 대한 대만 반도체들의 중심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그러한 서부장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그런 주식들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으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빠지고 대만으로는 생각보다 우리나라랑 대만이 비슷하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대만으로 훨씬 많은 돈이 외국인 자본이 들어갔다. 이 점을 꼭 체크를 하시고 유념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먼저 반도체라는 2차 전지 서부장 이런 쪽으로 돈이 막 쏠려 들어왔다가 이제 좀 미중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만 쪽으로 유탄이 맞으면서 대만 쪽이 좀 우리보다는 좀 슬로우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좀 미중이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G2가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대만 쪽으로 돈이 다시 쏠려 들어가는 모습 거기서 대만으로 들어가는 돈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그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한국은 15.5배까지 코스피가 퍼가 올라와 있네요. 미국도 20배 넘었고 유럽은 그대로 12.5배, 일본이 26.3배까지 올라서 한국, 미국, 일본이 약간 고평가 영역에 있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저평가이다. 이러한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는 작업이 7월, 8월
그래서 이 서머넬리의 마지막 30%를 이 밸류에이션 갭 메꾸기로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고평가에 가 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업이익, 스퍼를 낮추려면 영업이익 EPS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지가 향후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모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 주식과 채권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재밌는 요인에서 한번 쭉 분석을 해본 거죠. 붙여봤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술적 단기 과역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찍을 것이다. 고점을 찍지도 않을 것이다.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찍지도 않을 것이다. 6월 비관론이 짙어질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내적 변동성은 좁혀지지 않고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경제 여건을 두고 주식시장은 낙관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채권시장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엇갈린 것은 인플레이션 전망일 것이다. 채권 시장은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채권 금리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식 시장은 인플레를 심각해 보지는 않고 있다. 방향성을 보고 꺾였다고 보는 것이고 채권 시장은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리가 쉽게 많이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주목하는 지표도 채권 시장은 근원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는 반면 주식 시장은 YOY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이러한 서로 보는 그러한 지표도 다르다는 거죠. 인플레 정책의 관점에서 해석하는지 또 비용 측면에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인플레 정책 관점에서 해석하는지 비용 측면에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인플레에 대한 생각 역시 시차를 두고 결국 수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재는 채권과 주식이 동상이몽을 찍고 있다. 서로 바라보고 같은 어떤 사건이라도 CPI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채권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주식은 긍정적으로 보고 거의 무시하면서 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요인에 대해서 간극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인플레이션을 보는 두 주식과 채권 시장의 관점은 똑같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은 한 번 더 폭발해서 올라갈 가능성, 이게 더 남아있다. 이게 남아있는 서머넬리 30%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그러한 원인 중에 모멘텀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는 인플레의 중요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시장은 델타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이든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이게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줄면 호재로 인식한다는 그런 의미이다. 이게 대표적인 인플레인데 향후 미국의 인플레는 하락 중이다. 미국의 5월 CPI는 상승률은 YOY로 근원 인플레이션은 5.1이지만 이런 명목 인플레이션은 4.0%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6월에는 3.2, 3%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이 숫자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지. 드디어 3%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 작년 6월 상승률이 9.1%로 코로나 확산 이후 가장 높았다. 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은 YOY로 6월 CPI를 3.2까지 보고 있다. 4%에서 3.2까지 내려올 걸 보고 있는 거죠. 전월 대비 0.2%의 상승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10월 물가 상승률은 YOY로 2%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0월에는. 네. 올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상승률은 0.29%였고 둔화가 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더 떨어지는 어렵겠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주거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주택시장 쪽에서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3%대, 결국은 10월에는 2%대까지 떨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거물가 가운데 주택 소유자 등가 렌트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택가격 등락률을 뒤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주택 소유
자, 등가 렌트? OER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렌트를 내놨을 때 얼마에 내놓을 것이냐, 가격을 얼마에 내놓을 것이냐, 이것을 미국은 독특하게 CPI에 포함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내가 내 집을 렌트를 내놓을 때 가격을 이제 떨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CPI에 반영된다면 CPI는 생각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이고 10월에는 2%대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이 글로벌적인 긍정적인 가정이 현재 주식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에는 YOY로 3.2%까지 CPI가 하락할 가능성. 이 부분이 시장에 나오면은 더욱더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릴 머리끄댕이를 잡고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그 가능성. 이 가능성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PI를 끌고 갈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CPI 하락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주택 가격이다. 미국 주거 물가, 주거지 빼고 전부 하락을 했다. 그런데 이 주거지 물가도 곧 하락할 방향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제 거의 다 꼭지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널리스트는 결론에 와서 금리, 성장,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 함수,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금리, 성장, 이 밸류에이션 크게 세 개 함수로 이어졌다. 중요도 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지금 주식시장에 남은 부담은 밸류에이션밖에 없는 거죠. 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성장률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밸류에이션밖에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퍼가 역사적 평균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한국 주식시장을 논할 수는 없다. 글로벌 경기에 동행하는 코스피의 이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향후에 낮춰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팔고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12개월 예상 기준으로 상향 속도가 빨라 보이는 건 2024년 이익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효과가 커 보이기 때문이다. 23년, 24년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속도는 살짝 더딘 모습은 단점으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글로벌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 14월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023년 전도표를 5.75로 50bp 상향했지만 올 초반 75bp까지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약 50%, 6개월간 50%는 껌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이제 무시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전도표에 대한 효과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 코스피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식시장은 금리, 성장, 밸류에이션 이 세 개의 변수의 함수인데 금리 떨어지고 성장률 올라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고밸류에이션이다. 하지만 24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속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2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해준다면 주식시장은 한 방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시장이 지금 한국 시장이 강하게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애널리스트가 만든 자료 중에서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은 코스피 조정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렇죠? 조정폭이 조정을 적게 받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9% 받다, 조정이 10.5% 받다, 5.4, 3.9. 이 전형적인 강세장에서의 조정은 얕게 나온다. 이게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따라서 첫 번째는 향후에 먹을거리가 남아있다. 핵심을 요약하면 2024년부터 우리나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성장률과 그리고 기업 실적이 돌아선다. 이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강세장을 이끌고 있다. 그 강세장은 이제 시작에서 중간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뛰어내릴 때는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주에 또 우리가 다뤄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단기 과열이라는 이 불안의 벽, 마지막 남아있는 이 불안의 벽과의 싸움이 남아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들에게 이번 주에 던져줄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단기 과열. 현재 시장에서 단기 과열이 여러 고점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빅스 변동성, V 코스피, 우리가 코스피의 변동성이 13포인트로 13포인트죠. 경험적으로 하단 국면에 진입을 했다. 변동성 없이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꼭대기 징후에서 나타납니다. 글로벌 증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 연초에 30% 상승, 52주 신고가 종목 비율이 최고점 4%까지 나타났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 증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주 코스피 100 지수 연초 이후 19% 상승했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최근접에 83.2%까지 100 중에서 코스피 100이 전체 83.2% 고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약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변동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 나스닥에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가장 52주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는 모습. 한국의 코스피 100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이 83.2%까지 올라왔다. 상위 100개가 전부 고점 징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과열 양상을 좀 해소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장이 하락할 때는 변동성이 늘어나죠. 변동성이 늘어나고 장이 상승할 때는 변동성이 주는 모습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가장 변동성이 좀 바닥에 근접한 상승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변동성이 죽어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내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0개가 전체 82%의 시가총액을 차지할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고 나스닥 지수가 지수 내 52주 신고가 종목 비율이 4%를 정점을 치면서 올라와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현재 고평가의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도주를 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 52주 신고가 종목수 비율이 전체 종목수의 4%까지 전체 종목수 나스닥 종목수의 4%의 정도가 계속 신고가 52주 신고가 나타나는데 4%가 좀 작은 수익률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큰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스닥 상장 종목수가 지금 3,800개에서 4,000개가 되는데 이 중에 52주 최고 신고가가 4%면 4, 46, 150개에서 160개 종목이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때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핫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단기 과서 해소하는 방법은 이익이 증가하는 방법밖에 없죠. 퍼가 낮아지려면 이익이 증가하다. 나스닥은 내년 향후에 12개월 예상포가 32비까지 지금 20배인데 32비까지 상승하고 EPS는 마이너스의 모습을 나타낼 것 같다.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 코스피는 12개월 예상포가 12.2배 고점이 13.2배니까 아직까지 저평가이면서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플러스 17% 증가할 가능성.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면에서 코스닥, 코스피가 현재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브라이트한 면이 있다. 24년 이익 증가율을 반영을 한다면 밸류에이션 지금 코스피가 15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의 이익 반전 이렇게 나타나고 퍼가 낮아질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좀 갖자. 아직 서머랠리는 끝나지 않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나름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한국은 나름대로 EPS가 2024년부터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인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가다가 고평가로 꺾이고 밸류에이션이 넘는 거로 꺾이면 한국 주식시장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만 살아남는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미국의 속살을 한번 뜯어보면 미국 내 제조업 관련 지수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EPS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수들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우선 미국의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전월비 31.8% 대비 상승한 6.6%, 6.6bp, 6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달은 31.8포인트가 빠졌는데 이번 달은 6.6포인트 올랐다는 거죠.
6월 지표의 경우 신규 주문 5월은 마이너스 28포인트 하락했는데 6월은 3.1pp가 올랐고 출하도 올랐고 자본 지출도 상승을 하면서 지표 전반에 걸쳐서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고 제조 시설을 중심으로 건설 지출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건설 지출을 우리가 기업 설비 공장 수요로 봐도 무방하다. 즉 제조업 관련 지수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 미국 건설 지출 증가인 YY로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와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다시 탈환해서 올라올 가능성, 이 가능성도 미국에서 내년의 EPS는 현재로는 증가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로 돌아설 그 가능성이 시장에 막 반영이 되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상승폭이 커지는 글로벌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지역 제조업 지수의 상승 반전과 제조업 중심의 건설 지출 증가를 기반으로 최근 3개월 역설 하락을 보이고 있는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의 반전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미국 주식이 현재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놓쳐지지 말아야 될 게 미국 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인은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는 주식이 오르면서 네? 주가 상승, 사승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부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제 빨리 조기 은퇴를 한 이유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에 은퇴 자금을 넣었다는데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오르면서 애플이니 이런 것들이 크게 오르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퇴직을 하고 편히 살고 어렵게 머리 아프게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식 상승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의 미국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이 주식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소비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이 강한 거죠. 따라서 이게 한국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 우리도 주식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죽지 않는 거죠. 자동차 지금 신청하면 한 1년이 아니라 2개월 있다 고급차들은 나올 정도로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질 정도로 여의도에 더 현대 가면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호황을 누리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국민들이 다 주린이 하면서 터졌던 주식이 반등을 한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지난 작년은 연말 정도에 채권으로 몰려가 있던 돈이 이제 주식으로 막 넘어올 때가 이제 꼭대기인데 현재 그러한 현상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굉장히 주식시장을 더 호황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의 효과를 일으키면 미국과 한국의 가계 부채가 좀 줄고 소득이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더라. 주식시장의 화이팅이 이만큼 국가경제에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선순환으로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처분 소득 7.8%로 올랐다. 1분기. 가계 부채 비율도 13.2%로 둔화가 되기 시작했다. 주식이 오르니까 그거 팔아서 전부 다 빚을 좀 까는 모습. 그 다음에 소득은 증가하는 모습. 아주 선순환이죠. 이게 자본주의와 중국 공산주의의 차이인 거죠. 자본주의는 선순환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이러한 것들을 끊김이 있거나 뭐 한쪽으로 몰아치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을 추종하며 시스템을 많이 변화시킨 한국 같은 나라들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잘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와 관련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반면에 미국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잘 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기 부진과 디프레션을 탈피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제가 아침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재 글로벌 유동성이 죽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미국은 줄이지만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대만,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그 다음에 유럽은 좀 줄이고 있지만 이러한 일본과 그 다음에 중국이 유동성을 줄이지 않고 기도를 유지하거나 조금씩 더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이 까먹었던 긴축의 그 부정적인 요인을 일본과 중국 기타 국가들이 다 흡수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글로벌 시장 주식이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G2 중에 하나인 중국이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했던 소식은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게 나름대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다는 거죠. 지난주에 중국은 SLP 단기금리, MLP 중국금리를 10bp씩 인하했고 이번 주에는 LPR 5년 대출 우대금리 현재 4.3인데 이것을 10bp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리 인하 정책은 시중 대출 증가율을 상승 반전으로 이끌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대출 증가율 개선은 향후 생산자 물가 상승률 반등으로 이어지며 디프레이션 탈피 기대감이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중국은 디프레이션 위험으로 나머지 글로벌 시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허우적거렸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디프레이션에 빠져 있는데 이걸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PPI 반등 시 내부적으로 재고 소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재고 소진, 중국 디프레이션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던 국내 제조업 재고 소진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 이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항공과 건설, 건설보다는 이제 우리 그 철강 이런 애들이 조선 이런 애들이 먼저 튀어 올라오는 거죠. 화학 그런 종목들. 그래서 미국 ISM 신규 주문 지수 상승과 중국 PMI 제조업 재고 지수 하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재고 순환지표 반전이 향후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번 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미국 신규 주문 증가와 중국 재고 지수 감소 이것은 이것의 긍정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등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또 이번 주에는 이러한 종목 위주로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ISM 신규 주문 지수와 중국의 PMI 재고 지수 하락이 서로 비슷한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의 증가로 선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G2가 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 그렇죠? G2가 미국도 더 이상 긴축을 좀 멈추고 시장에 스테이만 하고 있어도 중국이 이제 돈을 풀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면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한번 폭발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서머넬리의 마지막 30%의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최근 중국과 미국이 물밑대화를 하고 있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자네들랜도 가고 블링크도 가고 중국에 가서 뭔가를 서로 협상을 하는 거 서로가 필요해요. 미국은 중국을 저렇게 때리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달랠 필요. 디리스킹이라고 단어를 지난번 이야기했죠. 네. 리스크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면서 관리하는 쪽으로 미국이 전략을 바꿨다는 거죠. 두들겨 패기도 하지만 속살은 디리스킹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 의견인데 중국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는 싸우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물밑대화를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보처럼 그렇게 중국을 적대시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외교는 여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인 테러 폭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현 정부의 미숙한 점이지 않을까. 중국을 때리면 안 되죠. 이용을 해야 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변화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저의 질문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원화 강세는 지속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먼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선반영인 기대가 숫자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가장 강한 자국 통화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래서 이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숫자를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반면에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이제 4개월 내깅 효과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반도체 고정 가격이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사용됐던 돈들이 많은 돈들이 좀 줄어든다면 수출 증가에는 플러스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하락으로 가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속도는 좀 줄지 모르지만은 원화 강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에 비해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에너지 수입 비중이었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4개월 전에 약 했던 게 이제 지금 들어오는데 레깅돼서 들어오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죠. 또한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중국 원화 위안화는 강세로 갈 이유가 별로 없죠. 이게 이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 위안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참 많이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미리 선반영은 됐다. 추가로 좀 반영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중국 채권 보유 비중인데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 이전 수준까지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중국 채권에 대한. 그렇다면 돈이 중국 위안화로 들어와서 추가로 채권을 많이 팔고 나갔는데 추가로 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면 차별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네. 외국인들의 중국 채권 보유 비중이 글로벌 채권 편입수 이전 수준까지 후퇴한 점도 추가적으로 이탈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연말까지 완만한 하락이 전망된다. 그렇죠? 중국의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완만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달러화는 예상보다 늦춰진 연준의 긴축 종료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다 점진적이라는 거죠. 예. 중국도 점진적. 그래서 한국의 향후 원화 강세 움직임도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달러 지수는 연말에 지금 103인데 90포인트 정도, 90 지표, 90 수준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달러가 약세라는 것이죠. 원달러는 12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원화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추가로 반영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트렌드적으로도 소폭 하락을 해서 달러 지수는 90대를 보일 것이고 달러 약세, 원화는 1200원대까지 하락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게 급격하게 반대로 꺾이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주식으로 들어온 돈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바닥을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또 투자 종목 아이디어는 없냐? 반도체 2차 전지 말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는 없냐? 그래서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산업재다. 기계, 상사, 운송, 강력한 수요와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상사와 운송 쪽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B2B 시대라는 거죠. 자국들이 옛날에는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을 가지고 투자를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렸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늘리고 중복 과잉 투자가 나타난 거죠. 이 중복 과잉 투자의 수혜주가 바로 기계, 땅을 파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다음 이것을 갖다 날르고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이러한 쪽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그렇죠? 네. 주택경기 하락에도 건설 노동자가 호황을 나타내고 건설기계 재고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굴사기 수출이 늘어나는 등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금은 과잉 투자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여기에 대한 수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종목을 찾아라. 그 이야기를 애널리스트가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으로 자국의 여러 건설과 공장을 짓는데 여기에 한국의 자본재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주택경기 급락과 건설 고용이 견조하는 모습이 서로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내부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변압기, 건설기계,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자원을 조달하는 상사, 그 다음에 이거 실현하는 운송, 이런 쪽으로 하반기에는 내가 너무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쏠려 있는 식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투자 아이디어로 제공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G2 간의 소폭의 해빙 분위기가 우리나라에게는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때리는 게 좀 약해진다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줄 것이고, 중국이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금리 인하 같은 정책을 나온다면 한국이 떡고물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 그렇죠? 반도체, 중국 뉴욕 분주로의 시각 교정이 좀 필요하다. 중국이 반도체가 늘 것이고 뉴욕 분주가 다시 활성화를 띨 것이다. 반도체는 HBM 관련주들을 살 수밖에 없다. 뉴욕 분주는 항공주가 최고다. 이것저것 사지 말고 항공주 사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속으로 진입할 가능성,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지겨운 개별 종목 장세와 빠른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카페에는 섹터별로 추천 종목과 투자 전략을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번 주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딱 눈에 들어온 종목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하나오션.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하나오션을 한번 살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저 기업은 제가 봤을 때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일어날 것 같아요. 대주주도 바뀌고 뭔가 새롭게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오션 정도는 한번 중장적으로 놓고 플러스 50% 정도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각 섹터별 전략, 뭐 제가 2차 전지, 반도체, AI, 그다음 폐배터리, 로봇, 뭐 여러 가지 섹터에 관한 저의 생각과 투자 전략, 관심 종목 추천해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결국 정리를 다시 해보면 썸머넬리의 7분 능선을 향해 가는데 나머지 30% 능선을 먹기 위한 좀 쉬어가는 종목,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1번. 두 번째, 그런데 중국이 새롭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나서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경기의 바닥을 종목의 바닥을 지켜주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수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박스권을 놓고 보는데 반도체도 박스권이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 있지만 그래도 산다면 반도체, 중국 리오픈주, 그 다음에 조선주들, 또 일부 기계, 건설, 이런 화학, 철강 이런 주 정도로 한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 모습입니다. 19일 NAHB 주택시장지수, 그렇죠? 20일날 중국의 1년 대출금리 관련된 것들, 미국 주택건축과 신규주택 착공, 21일 한국의 생산자 물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우리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종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좀 관심 종목과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엣지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목 선별이 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새로운 시각 변화, 중국에 대한 시각 변화, 이것저것 살 것이면 항공주 사라. 항공주 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그리고 대박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